이쪽이냐면 못 찾겠어요. 42페이지. 너무 아파서 못 찾겠어요. 자, 뭐든 간에 처음에 배울 때는 용어 정리가 중요합니다. 수학은 용어의 학문이기 때문에 뭔가 정확히 단어를 뜻을 이해를 해야 문제 적용할 때도 원리를 잘 생각할 수 있는데 용어를 그냥 대충대충 떠올리면 나중에 밑바닥부터 물어보는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별거 아닌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단어들도 있으니까 의미를 잘 파악해요.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시행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행동에 조건이 달려있는 게 같은 조건으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돼. 조건이 같아야 돼요. 그게 결과가 우연에 따라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저게 나올 수도 있어야 되지 뭐 무조건 우선적으로 얘가 먼저 나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사위가 대표적인 우리가 시행할 때 많이 쓰이거나 동전 주사위가 많이 쓰이는 이유가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오는 눈금이나 앞뒷면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런 거에서 주사위는 안 나오잖아요. 밑에가 넓적해. 뭐 사각 뿔대 같은 이런 거. 이걸 던지면 아무래도 넓적한 면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하기는 문제라는 얘기죠.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다시 설정해야 돼서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같은 조건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의 관찰을 시행이라 하며 간단히 말하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뜻이고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을 앞으로는 표본 공간이라 부릅니다. 이거 단어죠. 어떤 얘가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보통 표본 공간을 S로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일단 한글로 써드릴게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 걔를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사건이 있죠. 각각의 경우의 수 1, 2 해서 6까지 얘를 근원 사건이라 불러요. 그리고 그 근원 사건과 표본 공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근원 사건을 모아서 어떤 부분 집합을 만들잖아요. 예를 든다면 2, 3, 5 이런 것들. 여기 2, 여기 3, 여기 5를 끄집어놔서 이렇게 이 표본 공간에 포함이 되는 부분 집합을 만들었죠. 얘를 앞으로 우리가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소수가 나올 사건이에요. 느낌상 네, 그런 의미인 거죠. 소수가 나올 사건. 그래서 표본 공간 전체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부르며 그 원소 낱개 하나하나는 근원 사건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은 그런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을 붙여놓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전사건, 무조건 일어나는 거, 주사위를 던졌더니 뭐 6 이하의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고 반대로 무조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더니 7보다 큰 눈이 나온다.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런 거는 공사건이라고 표현하고 보통 기호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집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 나왔죠? 표본 공간은 일반적으로 S로 많이 표현하고 이때 표본 공간은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소가 없으면 다른 사건 자체를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본 공간은 공집합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라는 표현이었고 밑에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배반사건, 여사건. 여사건은 아는 단어지 않을까요? 이거는 집합할 때도 많이 했었고 경우의 할 때도 많이 했었던 중학교 때 많이 했었던 단어니까 여사건은 보통 뭘 뺀 나머지죠. 이런 걸 말해요. 전체 집합 안에서 A를 뺀 나머지 이게 A의 여집합 의미로 여사건 경우에서는 여사건 그 사건을 뺀 나머지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더하면 전체 사건의 합이 1이 된다는 건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거고 합사건, 곱사건은 경우의 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계산법들이죠. 어떤 사건이 두 개 이상 벌어졌는데 거기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사건 A의 경우의 수와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합집합하는 표현 얘를 보통 합사건이라고 부르고 곱사건은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또는의 의미자
따라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느냐. 동시에 발생하느냐 따라서 합사건과 곱사건이 달라지죠. 배반 사건은 이 배반의 단어는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A 사건,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달리 말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사건 A와 사건 A가 서로소일 때요. 그럴 때를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배반 사건.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 여사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A와 A의 여집합도 배반 사건이에요. 둘은 배반의 관계입니다.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근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A와 배반이면 A 여집합, A를 뺀 전부 다겠구나가 아니고 A와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되는 거지. 근데 공집합이 이렇게 해서 공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공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A 여집합이 당연히 A와 배반이긴 한데 A 여집합 전체가 아니고 일부여도 배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A와 겹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익혀 넣으셔도 되고 밑에는 단순한 예인데 여기 보신 것처럼 집합 A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1, 3, 5고 B는 2, 4, 6이에요.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그럼 A 사건과 B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초반은 용어 정리가 중요하지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용어 정리만 잘하시면 되고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 근데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한 개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표본공화 자체는 1, 2, 3, 4, 5, 6 이 나올 테고 사건 A는 이 안에서 소수가 나와요. 2, 3, 5가 나옵니다. 근데 사건 A와 이제 사건 A에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A와 배반이 사건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데 예를 든다면 생각나는 대로 예를 든다면 뭐 A의 배반 사건을 B라고 합시다. B가 4여도 돼요. 이렇게. 그럼 A와 B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또는 1, 4여도 됩니다. 또는 5여도 되고 6여도 되고 뭐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느낌상 이런 느낌이죠. 나와 있는 이 집합 S 전체 집합 S에서 2, 3, 5를 뺀 나머지 원소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타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잖아요. 부분 집합 개수 구할 때는 전체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하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뭐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죠? 2, 3, 5를 절대로 포함하면 안 됩니다. 2 포함하지 않고 3 포함하지 않고 5 포함하지 않고 3개를 빼야 되겠죠. 그럼 2의 세제곱. 이 3개는 뭐예요? 1, 4, 6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라는 얘기예요. 총 8개.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으니까 1번 해보세요. 자, 확률. 이건 이제 중학교 때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고등교과에 맞춰 설명드리는 건데 어떤 시행에서 그렇죠? 아까 말한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 시행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대해서 결정될 때 그런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낸 것 그게 확률이다. 경우의 수는 가지수를 따지는 겁니다. 몇 가지입니까? 근데 확률은 가능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럴 일이 얼마큼 됩니까? 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보통 P, 그러니까 영어에 확률이라는 표현 앞에 이제 P를 따라 쓴 거고, 가로쳐서 그 안에 있는 거의 확률값을 앞으로 다음처럼 표현한다. PA, A가 일어날 확률값, 이런 뜻이고. 수학적 확률은 그러니까 어떤 식에서 표본공원 S가 유한계 근원 사건을 이어져 있을 때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모두 같다고 봤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얘기죠. 수학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가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소수가 나올 확률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은 6개. 그 중에 소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약분하면
2분의 1. 무슨 뜻이에요? 가능성이에요. 총 2번 중에 1번은 소수가 나온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실제로 그래? 주사위를 던지면 2번 중에 1번은 소수가 나오던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생활에서는 꼭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으나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라는 건데 참 놀랍게도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값에 무한히 가까워집니다. 그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나중에 수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게 있는데 처음에 몇 번일 때는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꼭 2번 만에 한 번의 꼴로 소수가 나온다 보기는 어려운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횟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확률값은 이 수학적 확률에 매우 가까워진다. 확률은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통계적 확률이 결국 나중에 수학적 확률에 귀결된다라는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수학적 확률을 공부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Rn이라고 n을 한없이 크게 많은 횟수를 시도하다 보면 그 값이 일정한 확률에 가까워지며 이 확률을 일반적으로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확률값을 말해요. 실제로 수학적 확률이 아닌 내가 직접 해봤더니 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횟수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는 거의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며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 한 개 U자를 내가 500번 던졌어요. 심심해서 던진 건 아니고요. 어떤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평평한 면이 275번 나와. 그럼 이때는 실제로 내가 시행을 했던 거니까 경험적으로 얻어진 항문값이죠. 확률값이죠. 통계적 확률은 경험적 확률값이라고 봐도 됩니다. 총 500번 시행 중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275번. 확률값은 대략 0.55라고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벌어진 사건을 본다면 실제로 뒷면보다, 이게 구부러진 면이죠. 구부러진 것보다는 평평한 면이 좀 더 많이 나왔다는 뜻인데 더 많이 하면 이게 더 떨어질 겁니다. 0.5에서 0.54, 0.53 점점 더 떨어져서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0.5에 가까워진다는 뜻이겠죠.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거 뭐 추가로 설명할 거 않고 익혀보기만 하는 거죠. 자,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은 0 이상 1 이하. 당연하죠. 공사건, 전사건. 안 일어나거나 일어나도 최대 확률값은 1이 되고 밑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 1. 그럼 공사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은 0. 그럼 사건, 이거. 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전체 확률 1 빼기 사건 A가 일어난 확률. 이게 우리가 보통 여사건의 확률 계산할 때 처리하는 방식이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일어나는 확률값을 확률에서 빼내시면 됩니다. 보통 여사건 확률 쓸 때는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할 때가 있죠. 얘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얘를 계산하는 게 편할 때, 그때는 여사건의 확률값을 이용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조사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인 거고요. 다 아시고 계신 내용이라 일단 용어 정리 좀 해봤고, 이런 것. 두 눈의 합이 8일 확률, 두 눈의 합이 9일 확률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죠. 수학적 확률 연습하는 거니까 죄송한데 이건 여러분이 집에서 천천히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것 밑에 건 안 해도 됩니다. 원탁에 뭐 이런 문제 있죠. 원배열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 교과과정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건 안 하셔도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 교재가 선생님이 이걸 교재를 만들 때 새로 그 확률통계 세 파트에 대한 그 교재가 아직 안 나와서 다운받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예전 걸 썼는데 저것만 빼면 뭐 내용은 똑같으니까 5명의 일렬로 설 때 A, B가 서로 이웃하게 설 확률을 계산하시오. 가능성 따지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5명의 일렬로 설 때, 뭐뭐 할 때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죠. 5명을 일렬로 세운다는 얘기는 5팩토리얼을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그 중에 A, B를 이웃하게 만들어야 돼요. A, B를 한 쌍으로. 그 다음 나머지는 C, D, E. 결론은 의미상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에서 A, B 앞자리, 뒷자리 바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곱해서 계산하셔서 약분 잘 처리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얘도 넘어갈게요. 필수제 1번 문제.
자,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가 들어있는데 임의로 3개공을 동시에 꺼내요.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축구공이 나올 확률값을 구하시오. 지금은 이렇게 통 안에 배구공이 3개가 들었고, 농구공이 4개가 들었고, 축구공이 5개가 들어있어요. 총 몇 개가 들어있냐면 12개 공이 들어있는 상태죠. 거기서 내가 3개 공을 임의로 꺼내요. 임의로 꺼냈다는 얘기는 무작위로 어떤 규칙 없이 그냥 막 꺼냈다는 얘기죠. 3개를 꺼냈는데 이 3개가 축구공이어야 돼. 그럼 확률값은 일단 전체 대상이 12개, 공 구분 없이 12개 중에 몇 개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3개를 뽑는 게 경우 있습니다. 총 12개 중에 3개를 뽑아냅니다. 그 중에 내가 뽑을 거는 축구공에서만 3개를 뽑아야 돼요. 이게 축구공, 이런 느낌이니까. 그럼 뽑을 때 대상은, 뽑는 거에 대한 대상은 내가 여기만 보면 되는 거죠. 딴 거는 뽑을 필요 없으니까. 그 위에 전체 경우수 말고 위에 특정 사건의 경우수를 따질 때는 전체 대상이 5개가 되는 겁니다. 12개가 아니고 이거를 여기 안에서 어떤 3개를 뽑아내느냐 차이점이니까 5C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이번에는 농구공이 2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봐봐. 위와 아래 차이점이 뭐냐면 위에는 3개 모두 축구공이죠. 축구공을 제외하고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공을 3개 뽑아냈는데 이 3개 중에 2개만 농구공이야. 나머지는 모르겠어.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다는 얘기는 축구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구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어쨌든 전체 경우에서는 동일할 겁니다. 총 12개 중에 3개라는 느낌인데 자, 이걸 푸는 방식이 2가지인데 1번, 2번 나누어 푸는 거예요. 농구공 2개 뽑고 축구공 아니면 농구공 2개 뽑고 배구공. 그럼 농구공 2개 뽑고 농구공 4개죠. 4개의 농구공 중에 2개를 선택해요. 동시에 축구공 중에 하나를 뽑아요. 5개 축구공 중에 하나. 그럴 수도 있지만 또는 합의 법칙이죠. 4개의 농구공 중에 2개를 뽑아주고 나머지 하나는 배구공 중에 하나를 뽑아내요. 이렇게. 이래도 돼. 근데 해보면 봐봐. 분모는 놔두고 분자값을 4C로 모으잖아요. 그럼 5C1 더하기 3C1인데 5C1 더하기 3C1은 8개죠, 사실. 근데 이 8이라는 의미를 곱하기 8이 됐다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이 8의 의미는 8개 공 중에 하나를 뽑았다 봐도 돼요. 8개가 뭐냐면 어차피 농구공 2개 빼면 나머지 하나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배구공 아니면 축구공에서 그냥 하나 뽑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좀 더 간편하게 푼다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총 12개 중에 3개공을 뽑고 농구공 2개 중에 4개 중에 2개 뽑았는데 나머지 하나는 아무데나 하나만 뽑아 농구공만 제외하고 아무 데서 뽑아야 되니까 배구공이나 축구공 총 8개 공 중에 하나를 뽑겠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위보다 아래가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둘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빨간 구슬과 검은 구슬을 합쳐서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는 빨간색 구슬이 개수를 모르겠네요. 각각 몇 개인지 몰라요. 합쳐서는 6개야. 근데 2개를 임의로 꺼내요. 중학교 문제와 크게 난이도 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만 생각 안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다, 고등학교 학년은 왠지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2개를 뽑았는데 이게 2개 다 빨간색이 돼요. 얘도 빨간색, 얘도 빨간색. 이 확률값을 조사했더니 5분의 2가 나왔답니다. 과연 빨간색 구슬 몇 개입니까? 빨간색 구슬의 개수를 X개라 두면 검은색은 이렇게 둬야 좋죠? 밑을 2개 잡는 것보다 하나를 잡아야 되겠죠? 6-X개 이렇게. 좀 계산상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총 개수는 6개인데 6개 구슬 중에서 어쨌든 나는 색깔 구분 없이 전체 경우의 수는 색깔 구분 없이 2개를 뽑겠다는 얘기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그 중에 빨간색 개수 X개에서 2개 뽑아낸 겁니다. 그랬더니 확률이 5분의 2가 되었다. 그럼 똑같이 이게 6C는 어차피 2로 나눠야 되고 XC도 2로 나눠야 되니까 2로 나누는 건 공통이라 생략한다면
6개 중에 2개 뽑아내는 거니까 6 곱하기 5 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 분모에 2가 있었는데 2는 생략한 거예요. 이게 5분의 2. 그럼 여기 6 곱해야 되겠죠? 얘도 6 곱하고 그럼 분모는 서로 같아질 테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12. 근데 이건 뭐 방정식 풀 필요 없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잖아요. 곱해서 12가 되는 거니까 이게 4가 되고 얘가 3이 되겠죠. 따라서 x 빨간색 구슬의 개수는 4개가 된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을 합쳐서 11개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 2개 공을 꺼내요. 색깔을 확인해.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해. 11번에 2번 꼴로 2개 모두 흰색 공이 나왔죠. 이게 통계적 확률인데 내가 실제로 시행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해봤더니 11개 중에 2개를 뽑아냈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걸 반복했더니 11번 중에 2번 꼴로 2개 모두 흰색이었어요. 그럼 결론은 2개 모두 흰색일 확률값을 11분의 2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통계적 확률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구슬이 그 다음부터는 아까랑 문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 흰 공, 검은 공 개수를 각각 몰라요. 근데 지금 문제는 흰 공 개수 몇 개냐? 그러면 11-x개. 그럼 총 11개 공 중에서 2개를 뽑죠? 근데 이번에는 2개 모두 흰색이어야 돼요. 2개 모두 흰색이니까 x의 흰 공 중에 2개를 뽑아낸 거겠죠. 그게 11분의 2. 그럼 얘는 11 곱하기 10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얘가 11분의 2. 여기 곱하면 10, 곱하면 10. 그럼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20. 얘는 5, 얘는 4. 이렇게 돼서 흰공 개수는 5개.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풀이법은. 해석이 이제 여기서 아까는 그 확률이 얼마입니다 라고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통계적으로 내가 직접 해봤더니 이런 꼴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확률값으로 정의된다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플러스 특강이라고 되어 있죠. 기하학적 확률. 근데 기하학적 확률이 이게 수능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특강이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 거는 교과 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내신에서도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네,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확률의 덧셈 정리. 그래서 지금